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본론 1 장을 다 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2 장부터 3장 1 절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어 그 상품이라는 게 뭐고 상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출했고, 그리고 예 화폐의 발생 과정을 살펴 추적하고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실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장은. 음 화폐가 이제 생겨나는 이런 과정을 쪼금 더 이제 손에 잡히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 절이 쪼끔 이제 어렵게 느껴진다면은 예 거의 같은 내용을 인제 2 장에서 다시 쉽게 풀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인제 다시 한번 읽으실 때 2 장하고 1장 3 절을 인제 비교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채팅으로 질문이 올라온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넘어갔었는데요. 그 주제에 관해서 이따가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해 주시고요. 네. 따로 없으시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장 교환 과정입니다. 자, 유진 씨 먼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세요. 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스스로 시장에 갈 수 네네. 제목부터 부탁해요. 네. 네네. 제2장 교환 과정입니다. 상품은 스스로 시장에 갈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교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품의 보호자, 즉 상품 소유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상품은 물건이므로 인간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만약 상품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 물건들이 상품으로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호자들은 자기들의 의지를 이 물건들에 담고 있는 인격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한 상품의 소유자는 다른 상품 소유자의 동의 아래에서만, 따라서 각자는 쌍방이 동의하는 하나의 의지 행위를 매개로 해서만 자기 자신의 상품을 양도하고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사적 소유자로 인정해야 한다.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이 법적 관계는 발달한 법률 제도의 일부이든 아니든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두 의지 사이의 관계다. 이 법적 관계 또는 의지 관계의 내용은 경제적 관계 그 자체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만 상품의 대표자, 따라서 소유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경제적 관계들의 인격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이 경제적 관계들의 담당자로서 서로 상대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1장 3 절에서 막스가 서술하는 방식은 상품이 스스로의 인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듯한 이런 묘사였어요. 근데 2 장에서 인제 쪼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시장에 갈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이제 교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인제 상품들끼리 맺는 관계라는 거 는 마 맺는 관계인 것처럼 인제 보이지만 상품 소유자들끼리의 관계이다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 그리고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내용과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같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법률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의 반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 소유자들끼리의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상품의 소유자들끼리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풀을 가진 사람이 저고리를 원한다고 해서 그 교환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동의해야만 상품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른바 상대방을 사적 소유자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교환 관계인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자, 오늘날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법률로서 고도로 발달해 있죠. 흔히 이제 민법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어떤 법률보다도 이제 복잡하고 이제 다양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과정이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이거 이제 각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여기서 인제 등장했을 때 이거 이제 서문에서도 나왔었죠. 예. 그 자본론의 인제 등장인물들이 경제적 관계들이 인격화로서 등장한다라는 인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각주 2 번에 또 푸르동이 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인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심성보 씨가 지금 그 외부에 계신 상황에서 여전히 조금 또 잡음이 섞이는 상황인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박민지 씨 가능하신가요? 각주 2번 읽어 주십시오. 프로동은 처음에 정의, 영원한 정의라는 자기 이상을 상품 생산에 대응하는 법적 관계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 생산이 정의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형태라는 것을 증명하여 모든 선량한 소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그는 거꾸로 현실의 상품 생산이나 이에 대응하는 현실의 법을 이 이상에 따라 개조하려고 한다. 분자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진정한 법칙들을 연구하고 이에 의거해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 자연상태나 친화성이라는 영원한 이념에 의거해 이런 상호작용을 개조하려는 화학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고리되는 영원한 정의, 영원한 공정성, 영원한 상호 구조, 기타의 영원한 진리와 모순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고리대에 대해 아는 것은 성직자들이 고리대가 영원한 은총, 영원한 신앙, 신의 영원한 의지와 모순된다고 말했을 때 성직자들이 고리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보다 과연 더 많은가? 예, 좋습니다. 프로동에 대한 비판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상품 생산을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태로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 생산이 발전한 결과인 자본주의적 생산이 아니라 소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이라는 형태의 상품 생산을 공상했는데 예 근데 인제 상품 생산이 가장 그 바람직한 그 체제라는 것에 대한 근거라는 게 대단히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야말로 인제 영원한 정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천명한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인제 그러냐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고리대에 대한 인제 그 프루동식 비판이 나오는데 그 프루동이 자신의 인제 이상 사회를 헌신해서 실현하려는 그 실험 과정에서 그 생산 수단을 그 갖지 못한 그 과거에 이제 수공업자들에게 그 생산 수단을
받기 위해서 인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이른바 인제 무이자 신용이거든요. 자, 근데 인제 그 이자를 받지 않으면서 인제 했던 그 근거는 이거다라는 거죠. 네. 고려대라는 게 영원한 정의, 영원한 공정성, 영원한 상호 구조와 모순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 인제 이자라는 범주를 다루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본론의 서술 체계에서 이자는 3권의 후반부에나 나오는 범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인제 이자도 막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잉여가치의 인제 일부입니다. 네. 이거를 인제 화폐 소유자 계급, 화폐 자본가들, 대부 자본가들이 예. 갈라먹는 잉여가치 일부를 갈라먹는 방식인데, 프루동은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적 그 생산을 제대로 분석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그래서 이 이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건 이제 중세에서 고리대를 비판하면서 성직자들이 했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이런 식의 인제 뭐 도덕적 천명이나 그 예 정의를 인제 앞세우는 방식은 현실을 올바로 바꾸는데 전혀 인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네, 상품 소유자와 상품 사이의 주된 차이는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체를 오직 자기 자신의 가치의 현상 형태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주의자이며 냉소주의자인 상품은 다른 어떤 상품과도 비록 그것이 마리토르네스보다 더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신뿐 아니라 몸까지도 교환할 용의를 항상 가지고 있다. 상품은 다른 상품체의 구체적 속성을 파악할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품 소유자가 자기 자신의 5개 이상의 감각으로 보충해 준다. 그의 상품은 자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상품을 시장에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상품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가치를 가진다. 상품 소유자에게는 상품은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교환 수단이라는 점에서만 직접적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품 소유자는 자신을 만족시켜줄 사용가치를 가진 다른 상품을 얻기 위해 자기 상품을 넘겨주려고 한다. 모든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는 사용가치가 아니고 그것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사용가치다. 따라서 상품은 모두 그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유자를 바꾸는 것이 상품의 교환인데 이 교환이 상품을 가치로 서로 관련시키며 상품을 가치로서 실현한다. 그러므로 상품은 사용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 예, 좋습니다.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상품의 소유자가 그 상품을 시장에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 상품이 자신한테는 사용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시장에 들고 나온, 교환을 목적으로 들고 나온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교환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사용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소유자에게는 사용 가치가 아니고 그것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인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의 교환을 통해서 상품이 가치로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은 사용 가치로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돼야 한다라고 인제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 가치로 실현된다라는 것은 인제 소비의 대상으로 그 쓸모를 인제 유용성을 발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되어야 한다. 즉 가치로 실현돼야 한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인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예. 다른 한편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윤은정 씨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상품은 가치를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용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 노동은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노동이 과연 타인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그 생산물이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않느냐는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증명할 수 있다. 상품 소유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용 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과 교환하게 될 때만 자기 상품을 넘겨주려고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환은 그에게는 개인적 과정을 따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기 상품을 가치로 실현하고자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 소유자에게 사용 가치를 가지든 안 가지든 자기 상품을 자기 마음에 드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상품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환은 그에게는 일반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그러나 동일한 과정이 모든 상품 소유자에게 오로지 개인적인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오로지 일반적인 사회적인 것으로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상품은 사용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상품은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용 가치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 가치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은 예, 다른 상품과 교환된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이제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예, 그 다른 상품의 소유자에게 유용한 물건, 사용 가치로서 사용 가치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모순 내지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왜? 예, 이게 사용 가치로 실현되려면 소비의 대상으로 되려면 일단 시장에서 그것을 사용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한테 판매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판매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 사람에게 이제 유용하다라는 게 인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교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시장에 상품을 이제 들고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다른 누군가한테 유용하다라는 걸 인정받지 이제 못한 상황에서, 그걸, 증명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걸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품 소유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용 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과 교환할 때만 자기 상품을 넘겨주려고 한다. 당연하겠죠. 아마포 소유자가 저고리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용 가치로 파악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저고리와의 교환을 통해서만 아마포를 넘겨주려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어, 저고리의 소유자가 아마포를 필요로 할지 그러지 않을 필요로 할지 않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아마포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의 소유자에게 사용 가치를 가지든 안 가지든, 즉 아마포가 저고리 소유자에게 사용 가치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상품을 자기 마음에 드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상품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아마포를 저고리와 교환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일반적 사회적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즉 아마포의 생산에 지출된 이제 노동을 사적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3절, 4절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확인했던 이제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동일한 과정이
모든 상품 소유자에게 오로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오로지 일반적 사회적인 것으로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마포가 일반적 등가물로 인정받은 상황이라면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모든 상품 소유자에게 그게 가능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시장에 나온 모든 상품들 중에 오직 하나의 상품에만 이제 허용된 역할인데 모든 상품에게 그런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권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 이제 프루동이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상품 생산자들끼리 자유로운 상품 교환을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이제 망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더 인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3 절에서 공부했던 그 가치 형태의 발전 과정에서 두 번째 형태, 전개된 가치 형태에서 인제 그 발생하는 문제점, 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상품을 예 자신이 사용 가치로서 인정하는 다른 상품들과 교환하고자 하는데 어떤 상품도 그런 그 교환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품 생산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정부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어떻게 그 해소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인제 계속해서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욱 씨 부탁합니다. 더 상세하게 고찰하면 어떤 상품 소유자도 다른 모든 상품을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여기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상품을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여긴다.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상품 소유자에 타당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사실상 일반적 등가물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상품들은 서로 가치로 동등시되며 가치량으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상품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물 또는 사용 가치로서만 서로 상대하게 된다. 이 공경에 직면하여 우리 상품 소유자들은 파우스트와 같이 생각한다. 태초에 행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동했던 것이다. 상품 소유자들은 본능적으로 상품 본성의 법칙들에 순응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인 다른 하나의 상품과 대비시킴으로써만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 가치로서 따라서 상품으로서 관계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상품의 분석을 통해 이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오직 사회의 행동만이 일정한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상품의 사회적 행동이 자신들의 가치를 모두 표시하는 특수한 상품을 분리해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발된 상품의 현물 형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등가 형태로 된다. 일반적 등가물이 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과정을 통해 선발된 상품의 독자적인 사회적 기능이다. 그리하여 이 상품은 화폐가 된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네. 그-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인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자 음. 어떤 상품 소유자도 다른 모든 상품을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여긴다. 자기 자신의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여긴다. 이건 뭐 아까 이야기했었죠. 근데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품도 일반적 등가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결코 서로 상품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물 또는 사용 가치로서만 상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1장 3 절의 두 번째 전개된 가치 형태.
해서 실제로 상품 교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자, 뭐 이런 문제를 보통 인제 그 주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이 인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합니까? 물물 교환 에서는 그 서로 다른 물건들을 가진 사람들의 인제 욕망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대단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예 그 약속에 의해서 화폐라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인제 이 주류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의 가장 인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빠져 있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분업이 발전하고 교환이 필수적으로 된다라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아닌 상품 생산 사회, 즉 사회적 생산 내지는 분업이 자연 발생적 또는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예. 어떤 거였어요? 예. 1장 3 절에서는 좌변하고 우변을 인제 바꿔 놓는 방식이었고, 자 이것이 인제 가능한 이유는 뭐다? 3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막스가. 상품 세계 전체의 공동 사업이라는 것들을 인제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품들이 인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상품 소유자들의 행동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자, 이 공경에 직면하여 우리의 상품 소유자들은 파우스트와 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거의 첫머리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또는 빛이 있었다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괴테의 파우스트에 이런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라 행함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괴테가 어딘가에 쓴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딱히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특정한 하나의 상품에다가 인제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부여했던 거다라는 인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화폐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 절에서의 설명과 2 장에서의 설명은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2 장에서의 설명이 훨씬 더 인제 직접적이고 인제 알기 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1장 3 절은 화폐가 등장하는 과정, 가치 형태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측면의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은 2 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조금 더 인제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상품이 화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얘기가 이미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인제 화폐의 성립 과정과 정말 잘 들어맞는 이제 문구인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 쪽으로 갈게요. 김민혜 씨 부탁드립니다. 화폐는 종류가 다른 노동 생산물이 실제로 서로 동등시되고 따라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교환 현상의 역사적 확대와 심화는 상품의 성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발달시킨다.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이 대립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욕구는 독립적인 가치 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을 낳게 되는데, 이 충동은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됨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가치 형태를 얻을 때까지 중지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 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 예, 이어서 각주 4번을 마저 읽어주세요. 상품 생산을 연구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화폐와 상품 사이의 대립을 따라서 화폐 그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 교활함. 왜냐하면 화폐는 오직 화폐와 상품 사이의 대립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를 이것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톨릭교를 존속시키면서 교황을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화폐란 뭐다? 교환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환이 빈번해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화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동 생산물들이 사급자족의 대상, 사용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용 가치와의 이제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이런 상황, 노동 생산 그것들이 이제 점점 더 빈번해지고 그런 생산이 주를 이루게 되면 이제 노동 생산물이 그 대부분 상품으로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발전하면은 불가피하게 반드시 특정한 상품이 일반적 등가물 상품, 화폐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는 상품 생산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근데 박주 4번에서 이제 다시 프루동이 등장해서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품 생산을 영구화하려고 하면서 화폐를 폐지하고자 하는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교활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프루동의 사고 방식이었죠. 자, 애초에 이제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카톨릭을 존속시키면서 교황을 폐지하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상품 생산을 존속시키면서 화폐를 폐지하자라는 사고가 뭐 카톨릭에서 교황을 없애면은 더 이상 카톨릭이 아니겠죠.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씨 읽어주십시오. 생산물들의 직접 교환은 한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가치 표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순한 가치 표현의 형태는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였다. 그런데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의 형태는 X량의 사용가치 A는 Y량의 사용가치 B이다. 이 경우 A와 B라는 물건은 교환 이전에는 상품이 아니고 교환에 의해 비로소 상품으로 된다. 어떤 유용한 물건이 교환 가치로 될 가능성을 획득하는 최초의 방식은 그 유용한 물건이 사용 가치가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즉, 그 소유자의 직접적인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의 사용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건은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해 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양도할 수도 있다. 이 양도가 상호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 양도할 수 있는 물건들의 사적 소유자로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 서로 상대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호 간의 타인이라는 관계는 자연 발생적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가 가부장적 가족이거나 고대 인도의 공동체이거나 페루의 잉카국이거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상품 교환은 공동체의 경계선에서 시작한다. 네, 좋습니다. 네네, 읽어주세요. 즉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1장 3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서술로 다시
풀어주는 게 2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의 첫 번째 그 형태가, 3절에 살펴본 첫 번째 형태가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였어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포 20m는 저고리 한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그랬겠느냐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아마포나 저고리가 처음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상품 생산이 발전한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상품으로 등장하지만 최초의 그 상품 교환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마포를 생산하는 그런 집단 공동체와 저고리를 생산하는 집단 공동체가 존재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환 이전에는 상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아마포를 사용 가치로 생산해서 소비하고 저고리를 사용 가치로 생산해서 소비하는 집단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집단에서 이게 좀 남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자의 직접적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의 사용 가치로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그 각각 아마포와 저고리의 사적 소유자로 마주했을 때 이런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자, 주류경제학 교과서, 부르주아 경제학 교과서는 독립적인 개인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뭐 로빈슨 크루소, 프라이데이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상정하고, 뭐 분업과 교환을 설명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건 되도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상호간에 이제 타인으로서 마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상품 교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 공동체와 공동체끼리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공동체가 우연히 만났는데 각자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끌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포를 가지고 있던 아마포가 좀 남아도는 공동체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이제 저고리가 눈에 들어오고 저고리 이제 가지고 있던 쪽도 아마포를 눈에 담고 마음에 들어 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포가 좀 남아도는 공동체에서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저고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랑 바꿔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좀 얻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마침 우리가 이게 좀 저거리가 좀 남는데 너희는 이제 뭘 줄래? 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아마포가 우리는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그래 마침 우리도 아마포가 좀 남아도니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을 거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 3절의 첫 번째 가치 형태가 실제로 등장했을 시기에 있었을 법한 상황이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부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디 보자. 유나라 씨 지금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건들이 한번 공동체의 대외적 관계에서 상품으로 되기만 하면 그것들은 반사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상품이 된다. 이런 물건들의 양적 교환 비율은 최초에는 완전히 우연적이다. 그 물건들이 교환될 수 있는 것은 그 물건 소유자들이 그것들을 서로 양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타인 소유의 유용한 물건에 대한 욕구가 점차로 확립된다. 교환의 끊임없는 반복은 교환을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 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는 처음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순간부터 직접
즉 소비를 위한 물건의 유용성과 교환에서 물건의 유용성 사이의 구별이 굳어져 간다. 물건의 사용 가치가 물건의 교환 가치로부터 구별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물건들이 교환되는 양적 비율은 물건들의 생산 그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관습은 이 물건들의 가치를 일정한 크기로 고정시킨다.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 형태에 대응하는 상황이 일단 시작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런 교환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끼리의 만남에서 교환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끼리의 교환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교환 비율은 처음에는 우연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서로 남는 걸 교환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상정했던 것처럼 그 각각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교환이 결국 갈수록 이제 그 빈번해지고 정례화되기 시작하면은 얘기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 남는 걸 교환했던 상황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서로 남는 아마포와 저고리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쟤네들을 또 만났을 때 그 저고리를 얻으려면 아마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구별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교환 비율 자체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만큼의 비율로 교환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각각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게 규제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가치 형태에서 두 번째 전개된 가치 형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과정이 또 설명이 됩니다. 어디 보자. 예,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네,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에서는 각 상품은 그 상품의 소유자에게는 직접적 교환 수단이 되고 그 상품을 소유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상품이 자기들에게 사용 가치를 가지는 한 그 상품은 하나의 등가물이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교환되는 물건은 아직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나 교환자의 개인적 욕구와는 관계없는 가치 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가치 형태의 필요성은 교환 과정에 들어오는 상품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한다. 문제와 그 해결의 수단은 동시에 생긴다. 상품 소유자들이 자기 자신의 물품을 여러 가지 다른 물품과 교환하고 비교하는 상거래는 상품 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하나의 제3의 상품 종류와 교환되고 가치로서 비교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제3의 상품은 기타의 여러 상품들의 상품의 등가물이 됨으로써 비록 좁은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사회적 등가 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한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직 이 단계 처음에 우연적인 교환이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처음부터 이제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단계. 그래서 교환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일반적 등가 형태가 등장하지 못했죠.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나 교환자의 개인적 욕구와는 관계없는 가치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즉, 그 교환에 참여하는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인정하는 가치 형태라는 건 등장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거듭 이야기했지만은 교환 과정에 들어오는 상품의 수와 다양성이 이제 증가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자신이 가진 상품과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을 원하지만 도무지
이걸 이제 그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갈수록 이제 심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와 그 해결의 수단은 동시에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행동했다? 특정한 하나의 상품에다가 이런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일반적 등가물이 이제 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반적 등가물이 이제 처음부터 모두에게 그냥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일반적 등가물이 출현한 출연했을 때 그걸 인제 인정하는 그런 인제 그 교환에 참여하는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이게 인제 통용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아마포가, 어떤 곳에서는 뭐 저고리가, 어떤 곳에서는 커피가 등등 인제 이런 역할들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두 번째 형태에서 세 번째 형태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에서 네 번째 형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 등가 형태는 부터 이제 읽을 겁니다. 자, 다시 어디 보자. 유진 씨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 등가 형태는 자기를 낳은 일시적인 사회적 접촉과 함께 발생하고 또 소멸한다. 즉, 때로는 이 상품이, 때로는 저 상품이 일시적으로 보편적 등가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상품 교환의 발달에 따라 보편적 등가 형태는 배타적으로 특수한 상품 종류에 굳게 붙는다. 즉, 화폐 형태로 응고한다. 화폐 형태가 어떤 종류의 상품에 들러붙는가는 처음에는 우연이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화폐 형태는 교환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물품, 사실 이 물품은 토착 생산물들의 교환 가치를 최초로 자연 발생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에 들러붙거나 양도 가능한 토착 재산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유용한 물건, 가축에 들러붙는다. 유복 민족은 화폐 형태를 최초로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따라서 직접 양도 가능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을 끊임없이 다른 공동체와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물의 교환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를 노예의 형태로 원시적인 화폐 재료로 삼은 일은 가끔 있었으나 토지를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 토지를 화폐 재료로 삼으려는 생각은 발전된 부르주아 사회에서만 나타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나타난 것은 17세기의 마지막 3분의 1의 일인데 그것의 실행을 전국적 규모에서 시도한 것은 그보다 1세기 뒤인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기 몰수한 교회 토지를 근거로 1789년에 발행한 아시니아였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형태에서 이제 네 번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 등가물, 어떤 상품이 일반적 등가물로 되는가는 처음에는 이제 우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품 교환이 발달함에 따라서 특정한 상품에 이제 그 지위가 고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상품들은 뭐 어떤 거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환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물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소금이 화폐로서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필수적이면서 자기네 그 근처에서는 이제 그 생산이 되지 않고 교환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게 소금이다라고 하면은 소금이 화폐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셀러리라는 이제 말의 어원이 이제 소금에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 가능한 토착 재산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축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이 화폐 형태를 최초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입문 시간에 또 말씀드렸듯이 옷감이나 이제 곡물 이런 것들도
일반적 등가물, 공식적으로 정부가 주주한 화폐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18세기까지 세금을 국가가 주주한 화폐와 별도로 또는 이제 병행해서 옷감이나 이제 쌀로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형태에서 이제 네 번째 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상배 씨부터 갑니다. 상품 교환이 좁은 지역적 속박을 타파하고 따라서 상품 가치가 인간 노동 일반, 추상적 인간 노동의 체험물로 발전해 감에 따라 화폐 형태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자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인 귀금속으로 옮아간다. 금과 은은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성질상 금과 은이다 하는 말은 금과 은의 자연적 속성이 화폐의 여러 기능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화폐의 한 가지 기능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즉 화폐가 상품 가치의 현상 형태, 상품의 가치량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 수행하는 기능이다. 가치의 적당한 현상 형태, 즉 추상적인 따라서 동등한 인간 노동의 체험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어 보아도 동일하고 균등한 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치량의 차이는 순전히 양적인 것이므로 화폐 상품은 순전히 양적인 구별이 가능한 것, 즉 그것을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을 다시 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금과 은은 성질상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금이나 은이 화폐 상품으로 되죠. 그 지위를 독점하게 됐는데 이제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금이나 은이 뭔가 이제 귀하고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당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거기 현혹됐기 때문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실제로 뭐 오늘날은 이제 국가가 그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불안은행권이 공식적인 화폐로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화폐 문제에 대한 주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의 설명은 이 금이나 은에 대한 그 어떤 비합리적인 그 집착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존재했다라는 식으로 폄하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자연적으로 적합한 속성을 금이나 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과 은이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었지만 화폐는 성질상 금과 은이다라는 이제 문구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화폐의 여러 기능을 살펴보겠지만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금이나 은이 대단히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이제 기능만 살펴보더라도 금이나 은은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떼보더라도 동질하고 균등한 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이나 은을 일정한 이제 단위로 잘라 붙이더라도 그것들의 이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다음에 뭐 대단히 오래 특별한 외부적인 작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대부분의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그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크기 때문에 커다란 가치를 적은 양에 담고 있을 수 있다라거나 뭐 여러 유용한 성질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금이나 은이 태생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폐 상품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정 씨 부탁드립니다. 화폐 상품은 이중의 사용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상품으로서 특수한 사용 가치, 예컨대 금은 이를 때우거나 사치품의 원료로 쓰인다. 밖에도 그것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형태적 화폐 형태로서 사용 가치를 가진다. 다른 모든 상품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일 뿐이지만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일반적 등가물이므로 다른 모든 상품과 화폐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상품과 일반적 상품 사이의 관계와 같다. 예, 좋습니다. 자, 화폐로 인정받는 상품은 이중의 사용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금이나 은이 원래 금이나 은으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게 이제 사용 가치라는 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금속으로 사치품의 원료로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19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이게 뭐 일을 때우는 데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이제 막수가 이런 서술을 했다라면은 금이나 은의 역할이 훨씬 더 광범위하죠. 실제로 금이나 은은 각종의 전자제품에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죠, 오늘날. 왜? 전기전도성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휴대폰 등등을 비롯한 각종의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죠, 금이. 자, 그런 이제 그 화폐로 사용되는 것과 이제 무관한 본래적인 사용 가치가 존재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로 화폐로서의 사용 가치가 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고, 다른 모든 상품들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품과 화폐 사이의 관계가 이제 특수한 상품과 일반적 상품 사이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승현 씨 부탁합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 형태는 다른 모든 상품들 사이의 관계가 한 상품에 반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폐가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화폐의 완성된 모습에서 출발해서 화폐를 분석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발견이다. 교환 과정은 자기가 화폐로 전환시킨 상품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가치 형태를 준다. 이 두 가지 개념, 가치와 가치 형태의 혼동은 금과 은의 가치를 상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 또 화폐는 어떤 기능들, 예를 들어 유통수단의 기능에서는 자기 자신의 단순한 상징에 의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오류, 즉 화폐는 단순한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류가 생겼다. 그렇지만 이 그릇된 생각에는 물건의 화폐 형태는 물건 그 자체에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물건의 배후에 숨어있는 사회적 관계의 현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추측이 들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모든 상품이 일종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가치로서 상품은 거기에 지출된 인간 노동의 물적 겉껍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생산 양식에서 물건이 취하는 사회적 특성이나 노동의 사회적 질이 취하는 물적 형태를 단순한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특성들이 이른바 인간의 보편적 찬성 아래에서 자의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설명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즐겨 썼던 수법이었다. 그들은 이 수법에 의해 인간관계의 불가사의한 모습, 이것의 기원을 그들은 해명할 수 없었다. 불가사의한 모습에서 적어도 일시적으로 남아 기이한 외관을 제거하려고 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잘못 말했어요. 옥승헌 씨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치와 가치 형태 사이의 혼동입니다. 무슨 소리냐? 교환 과정은 자기가 화폐로 전환시킨 상품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가치 형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화폐 역할을 부여받은 일반적 등가물 상품의 가치는 교환 과정을 통해서 부여된 게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다만 교환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일반적 등가물로 선정되었을 때, 뽑혔을 때 화폐라는 독특한 가치 형태, 화폐 형태는 독특한 가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화폐의 상품의 가치는 전혀 이제 별개로 결정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혼동하면은 금이나 은의 가치 내지는 화폐의 가치를 상상적인 것,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폐는 어떤 기능들에 의해서는 단순한 상징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3장 2절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각 주의 다양한 그 인용문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화폐를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만 파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든지 간에 결코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각주 11번에 보면은 경제학자들 이전에 이제 법학자들이 화폐가 단순히 상징이며 귀금속의 가치는 상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왕의 이제 이제 주화 변조권, 즉 금이나 은 등등과 같은 화폐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이제 노동 시간보다 더 적은 무게를 가진 그런 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인제 왕의 인제 이득을 얻게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근데 결국에 인제 그게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나중에 명확해졌죠.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훨씬 더 풍부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막스가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가치하고 가치 형태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상품의 가치는 상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입니다. 어디 보자. 네, 유나라 씨 부탁합니다. 앞에서도부터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상품의 등가 형태는 그 상품의 가치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이 화폐며 따라서 기타의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은 예컨대 10g의 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모든 상품처럼 화폐도 자기 자신의 가치량을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을 통해 표현할 수밖에 없다. 화폐 자신의 가치는 화폐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양의 노동시간이 응고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현된다.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화폐의 원산지에서 직접적 물물 교환에 의해 확정된다. 화폐 상품이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갈 때 그 가치는 이미 주어져 있다. 17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화폐 분석의 첫 단계, 즉 화폐는 상품이라는 발견가 이미 개시되었지만 그것은 역시 첫 부분에 불과했다. 어려움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무엇에 의해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화폐 자신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된다? 화폐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뭐다? 화폐가 상품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무엇에 의해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뭐 우리가 이제 계속 해왔던 이야기죠. 왜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가 성립하고 왜 그 상품 생산의 발전에 따라서 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런 설명은 막스 이전에 이제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려움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막스 당시에는 금이나 은이 이제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수 있었는데,
예, 오늘날에는 이제 이것조차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해요. 왜? 지금 현재 이제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게 예,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상품 화폐, 금이나 은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국가가 발행한 불안은행권이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그 3장 2절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내지는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이제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쪽으로 갑니다. 자, 보자. 예, 김민혜 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 표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은 이런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자기 성질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속성으로서 등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잘못된 외관이 확립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 과정은 일반적 등가 형태가 하나의 특정 상품을 현물 형태와 동일시되어 협회 형태로 고정될 때 완성되었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특정한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그 3장에서 우리 출발점이 아마포와 저고리였어요. 그래서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인데 여기서 다른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은 이런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성질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속성으로서 등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얘기예요? 저고리가 태생적으로 아마포와의 이제 교환이 가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등장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고리가 아마포와 직접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아마포의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기 때문이고 오직 그 관계 하에서만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즉 상품 소유자들끼리의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생겨난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서부터 이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 등가물 상품이 어떤 신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결국 일반적 등가 형태가 등장하고 특정한 상품이 화폐로 되면은 이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한테 이제 그 환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어떤 상품이 화폐로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이 정확하게는 그 상품의 소유자들이 그 상품들의 가치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그 가치를 그 화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죠.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에서 오히려 이제 지배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뭐 막스가 종교 얘기도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복종하는 이런 꼴하고 이제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결국 화폐라는 건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의 결과물인데 이제 화폐에 우리가 이제 굴종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과정을부터 보겠습니다. 박민지 씨 부탁합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온 운동 그것의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리하여 상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 모습을 자신들의 외부에서 자신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상품체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상품체, 즉 금 또는 은은 지하로부터 나오자마자 모든 인간 노동의 직접적 화신으로 된다. 여기에 화폐의 신비성이 있다.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순전히 원자론적으로 상호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그들의 생산 관계는 그들의 통제와 의식적인 개인적 행동으로부터 독립된 물적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먼저 그들의 노동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 물신의 수수께끼는 상품 물신의 수수께끼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3절에서 상품 교환이 막 시작되었던 상황에서부터 화폐가 등장할 때까지를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막스가 이런 식으로 그 전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미 어떤 특정한 상품이 화폐로 기능하고 있고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만을 보고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를 어떤 신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어디서 출발했느냐? 상품 불신에서 출발한 거다라고 인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사람들이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원자론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생산 관계가 그 사람들의 통제와 의식적인 행동에서 독립된 형태를 취한다. 즉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나타내고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게 인제 1장 4절에서 이야기한 상품 물신인데 상품 생산이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일반적 등가물 상품 화폐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폐에 대한 물신이 생겨나는데 결국에는 출발점은 뭐예요? 상품 물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는 과정에서 상품 물신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상품 교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등장하면은 화폐 물신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보게 되는 화폐에 대한 숭배라는 것들은 결국 상품 물신이 발전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그 문제의 출발점은 뭐예요? 결국 상품 생산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를 철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품 생산 자체를 인제 철폐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프루돈과 같은 식의 인제 시도라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강력하게 인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인제 질문이 한번 나왔었는데 뭐 최근에도 인제 가끔씩 언론에 인제 보도가 되는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인제 공부했던 것처럼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고 상품은 일단 사용 가치여야 되잖아요. 근데 흔히 인제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떤 사용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런 사용 가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몇몇 그 가상화폐들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그 정치적, 경제적 그런 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내린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게 투기의 대상이라는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애초부터 인제 가치를 전혀 갖지 않는 애초에 사용 가치조차도 아닌 것들이 시장에서 인제 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인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폐라고 부르지만 본래적인 의미의 화폐와는 전혀 인제 상관이 없는 투기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인제 2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해 주시고요. 뭐 당장 없으시면은 쪼금 쉬었다가 그 3 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박정준 씨께서 그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채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일단 그러면은 이제 쉬는 시간 갖기 전에 그
프루동의 주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아예 모른다고 하실 수는 없는 게,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프루동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책이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프루동 자신의 그 저서는 의외로 이제 번역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제대로 된. 뭐 최근에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출판해봤자 그 수익이 날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아마 번역은 됐는데 출간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막스가 프루동을 비판한 책은 우리가 알고 있죠.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건 번역이 썩 좋지 않긴 하지만은 번역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수준에서 당장 필요한 만큼의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스가 사실 그 내용을 이미 이제 각주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프루동이 처음 그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이고, 뒤로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지난 시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 88쪽을 보면은 이제 각주 26번에서 그 프루동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역자주에 나와 있죠. 철학의 빈곤 1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 철학의 빈곤이라는 그 책 제목 자체가 프루동을 이제 저격한 그 문구입니다. 왜냐하면은 프루동이 빈곤의 철학이라는 저서를 이제 그 출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난한 자의 철학 뭐 이런 식의 의미 정도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스가 프루동을 저격하면서 사실은 네가 철학이 빈곤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막스도 성격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니죠. 자,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없으시면은 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아까 잠깐 그 언급했던 그 지난 시간에 그 질문하셨던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보이시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협동조합 관련해서 협동조합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그 내부적으로는 뭐 생산수단 내 뭐 계급적인 착취를 해소하고 생산수단의 이제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협동조합 그 자체가 하나의 사적 생산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 이제 생존하고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구성원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른바 일국사회주의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하셨어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요청을 했는데, 딱히 이제 많은 그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 그 일국사회주의라는 그 규정 자체에 대한 이제 그 오해 내지는 악선동을 교정할 필요가 있죠. 뭐 일국사회주의는 흔히 뭐 그 세계혁명을 포기한 이런 반동이다, 뭐 스탈린주의적 반동이다 이런 식으로 흔히 이제 나름 스스로를 뭐 진정한 사회주의자, 막스주의자라고 자임하는 분들이 대단히 쉽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이제 훨씬 그 복잡하고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입문 시간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혁명의 불길이 그 외부로 뻗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주변의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철저하게 포위된 고립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먼저 그 혁명을 성공시킨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할 수밖에 이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일국 사회주의고 결코 이제 세계 혁명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트로츠키 같은 사람들이 뭐 이제 영구혁명 내지는 연속혁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해서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식으로 흔히들 쉽게 이야기하는데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현실에선 대단히 이제 무책임한 공상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얼핏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지식인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 학생들한테 인기를 끌긴 하지만 실천에선 대단히 이제 위험한 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나라의 이제 사회 체제를 전복하고 노동자들과 기층 민중이 권력을 쟁취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럴 준비가 이제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그 사회들에서 섣불리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제 모험주의적이고 끔찍한 발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그 소련사 연구자 한 분, 그 노경덕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제 그 저서나 이제 강의도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소련 사회에서 사회주의 건설 논쟁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트로츠키도 사실상 일국 사회주의적 관점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트로츠키가 그 스탈린보다 훨씬 먼저 당의 대다수보다 먼저 농촌 지역의 잉여를 그 강제로라도 그 도시의 공업 부분으로 이전해가지고 사회주의적 그 발전을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일 먼저 이제 강력하게 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당내 이제 다수 의사로 실각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노선이 채택이 되니까 얘기가 이제 달라졌을 뿐이고,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조금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이제 그 반공주의적인 이런 식의 그 선동에 이제 놀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걸 차치하고 어쨌거나 이제 고립된 그 사회주의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한다면 대단히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일단 소련 같은 경우는 국토가 워낙에 이제 넓었고 자원도 풍부한 상황에서 고립된 상황에서라도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한계가 있었지만은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2차 대전 까지를 이제 거치고 상당한 정도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기업까지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 정도 되는 이제 크기와 물질적인 토대가 없는 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한 나라만 고립된 상태로 사회주의를 이행했을 때 그게 과연 존속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설정했을 때는 그건 이제 대단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가장 최근에도 그 우리한테 이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런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기존의 이제 그 지배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거의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다다른 경우들이 몇몇 나라들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지도부 스스로가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공식화하고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선언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당장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 봉쇄에 이제 노출이 되고 엄청난 이제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이제 무력 침공조차도 당연히 그
감내해야 되는데 그만한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국 수준에서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사회주의라는 건 유언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뭐 실제로 막스나 엥겔스도 그 선진국에서의 혁명을 일단 가장 그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당장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나라들에서 뭐 한국보다는 처지가 낫다라고들 대부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이제 노동자나 서민들의 처지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갈수록 인제 열악해지고 있고 거기서의 인제 저항이라는 것도 계속 인제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나라에서 뭐 그 노동자들이 권력을 쟁취해서 어떻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 다시 한번 그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게 그 특정한 나라 또는 나라들에서 성공하고 이것이 확장되고 결국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거 인제 전혀 다른 문제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얘기를 하다가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애초에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이 성공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애초에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걸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그게 이제 현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거고 예. 자본주의를 인제 폐지하고 그 다음 사회로 나아가는 그 시도라는 건 뭐 막스의 말에 따르면 이제 역사적 필연성이고 분명히 올바른 방식인데 그걸 현실에서 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에 인제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뭐 이거 이상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겠는데. 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다른 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한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9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